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자 경기도 구리도 서울에 넣어달라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 내년 총선을 지나고도 두고두고 지방 대 수도권, 수도권 대 지방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취재해보니 이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안을 문건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한 게 불과 한 달 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의 메가서울 이슈화가 그야말로 속전속결인 셈인 건데 이 휘몰아치는 속도전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메가서울 추진을 담당할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오선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국토위 그다음에 기타 여러 상임위를 거쳤던 분으로 해서 선임을. 당 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메가서울 추진의 본격 시동이 걸리자 김포가 아닌 다른 인접 도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특위 출범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가서울 추진의 속도가 붙었지만 당내에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급진전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말쯤 김병수 김포시장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대표실에 전달하면서 논의가 본격 시작됐고 김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극소수 인사와만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장에게 관련 문건을 받고 한 달쯤 뒤인 지난달 30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런 메가시티 정책은 지난 2011년 구성된 영국 광역 맨체스터 연합의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 과정이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가적인 파장이 큰 사안을 불과 한 달 만에 성급하게 공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메가서울 정책을 꺼낸 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총선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죠. 김기현 대표는 선거 전략 아니다, 주민 의견 들은 거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과거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9년 당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가 뒷받침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제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엔 민주당의 대선 전략 아니냐며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서울 역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더해 야당 협조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퍼포먼스만 진행되더라. 김 대표는 오늘 메가서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총선 전략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메가서울이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오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8.6%,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 6명꼴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가뜩이나 큰 서울이 더 커지는데 부정적 인식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포 주민들 사이에선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왜 이런 우려가 나왔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신진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왜 그런 거죠? 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솔깃한 얘기이긴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시의 매립지는 곧 가득 찹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서울시는 쓰레기를 태울 곳, 그리고 매립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김포에 있는 그 매립장을 서울이 쓰는 게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아까 수도권의 쓰레기들이 인천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렇게 4군데 매립장으로 갑니다. 1, 2번은 포화 상태고 지금 3번 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4번 매립장이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네. 여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핵심은 김포시에 있다고 김포시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쪽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도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매립 면허권,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매립지를 만들 때 돈을 내거나 인천시처럼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땅을 내주지는 않아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매립지가 있다고 해도 사자 합의 없이 서울시 마음대로, 김포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김포시장이 이런 걸 잘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장이 이제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시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다음 주에 6일에 김포시장이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네, 김포시청은 이 서울 편입과는 무관하다. 2달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그간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이 총선 판세에 미칠 파급력을 주시하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흘 만인 오늘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대신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포 시민의 수건 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막상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5호선 연장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예타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사실상 반대를 표하면서도 김포 시민의 민심을 잡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기도 폐지, 서울 비대화, 전국토의 황폐화, 감히 말하면 망국적 망상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지역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결론을 못 낸 정책들을 열거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 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 5권역의 광역도시화 등을 비롯해 시군구 읍면동까지 포괄하는 행정대개혁 카드로 반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마야광 박광렬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는데요. 필리핀 교도소로 찾아간 저희 취재진에게 박광렬은 마약을 잘 팔려고 마약을 직접 해봤다. 진짜 많이 해봤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VIP 수감 생활을 할 게 아니라 한국으로 데려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집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인 3명을 살인한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에 수감 중인 박광렬. 취재진은 지난 7월 박광렬이 국내에 마약을 보내며 사용했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약을 거래한다는 뉴스를 봤다고 묻자 감사하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불법이든 뭐든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찾아온 거예요. 또 유통자가 있어야 되고 구매자가 있어야지 이게 선박자가 맞는 거야. 마약 사업을 잘 하기 위해 직접 투약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마약 아잖아요. 저는 아니야. 내가 해봤어요. 테스트하려고 진짜로 많이 해봤어요. 며칠 동안.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가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못 끊는가. 해보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과 끊어야 될 점과 왜 못 끊는지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장한 거예요. 현재 박광렬은 60년 수감 생활이 끝나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송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으로 가서 박광렬을 조사해서 기소하고 국내에서 재판에 붙이는 방법. 또 두 번째는 박광렬을 조사 차원에서 한국으로 송환해서 재판에 붙이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송환만 되면 기소를 자신합니다. 우리 경남과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송환되면 조사하면 100% 기소 가능하죠. 법무부는 취재진의 박광렬 송환 여부 질문에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 보도가 나가자마자 박광렬은 인터뷰를 한 저희 PD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다룬 사람을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오늘 경찰에 이 내용을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 뉴스룸 보도 직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박광렬 측근이 최강일 PD에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최 PD를 아는 다른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광렬은 담당 PD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박광렬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저희 얘기가 또 나가서 저 진짜 화내요. 초창기 때는 중국 애들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유튜버고 뭐고 보험 들어줄 테니까 다 그냥 깔겨 죽여버려 내가 이랬었어. 아, 보험 들면 뭐 지금 1년밖에 안 살잖아. 그냥 나오지 다. 차로 밀어버리면. 맞잖아요. 필리핀 교도소에 있지만 자신이 공급한 마약의 국내 유통 경로도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뽕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 다 알아 진짜. 어디 사는지 공장이 어딘지 주인이 누구까지 난 다 알아요. 지난 2016년부터 박광렬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변호사도 보복을 우려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4년 동안 사무실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는데 법원 쪽에 박광렬의 수하인 바티칸이 잡힌 장소가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모텔 2군데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마약 조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취재진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이 19억 원에 달하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현희 씨 측은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는 사흘 전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오늘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5명에 대해 19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라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씨의 두 번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와 최대한 빨리 대질 조사를 해달라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기 의혹과 별개로 불거진 펜싱학원 성폭력 묵인 의혹 조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는 한 달이 되도록 남 씨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등을 불러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사기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어린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의무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야만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 씨가 이사를 맡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한때 5만 원을 넘었던 영풍재지 주가는 주가 조작 의혹 이후 연일 하락하며 4천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 같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이른바 MG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영풍재지 주식을 사라고 권합니다. 한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 뻗어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연락처도 남깁니다.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010-81 번호로요. 그냥 영풍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린 사람 상당수가 이른바 MG조폭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주가 조작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올리면 불법 리딩방을 갖고 있는 업체 대표들이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주가 조작의 핵심 세력, 이른바 상선이 브로커를 통해 MG조폭을 끌어들이고 유튜브와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MG조폭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MG조폭 불법 리딩방이 회원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죠. 이거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이거 500%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지 계좌를 받아요. 목표 매수량을 채우면 브로커가 서울과 인천 등지의 호텔에서 MG조폭에게 매수량의 약 20%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실제 MG조폭들이 받은 돈 뭉치를 인증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을 전후해 주가 조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5월까지 10만 주 내외였던 영풍재지의 하루 거래량은 그때부터 갑자기 올랐고 폭락 직전엔 70배 가까이 늘어나 하루 700만 주까지 뛰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전쟁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던 외국인과 부상자들이 이틀째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대피했는데 우리 국민 5명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7천 명 정도가 2주에 걸쳐 가자 지구에서 빠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빠져나가는 유일한 출구인 라파 통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중환자들을 위해 통행로를 열기로 하면서 국경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احنا تهجرنا من بيوتنا ويعني كان الوضع صعب جدا في غزة في فلسطين كلها احنا يعني بدي اقول شغله بس 5% اللي بصير في التلفزيون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 5명도 무사히 탈출해 이집트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과 팔레스타인계 남편, 자녀 3명으로 현지에서 생활한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자녀 1명은 전쟁 발발 이후 SNS에 현지 상황을 알리거나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피해 대피하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외에도 미국 국적자 400명, 벨기에 50명, 그리스 2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가자 지구 내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중상자를 이집트로 이동시키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500여 명씩 2주에 걸쳐 외국인 등 7천 명이 가자 지구를 탈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CNN에 따르면 구호 활동을 하던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 22명도 이번에 빠져나와 가자 지구 의료 시스템이 더 열악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 난민촌을 폭격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민촌을 공격한 건 전쟁 범죄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는 노력이 필사적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군은 이틀 연속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틀간 공습으로 사상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זה השימוש הציני שהם ימשיכו לעשות אותו במהלך הלחימה. סינואר וכל בכירי חמאס מנסים לייצר תמונה של עזה הרוסה ועזתים הרוגים באשמת.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는 난민촌을 공습한 건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교전을 일시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이스라엘 방문 당시 네타냐후 총리 면전에서 후임 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과 관련해 후임자와 나눌 교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겁니다. 또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정부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 1호 안건 대사면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치욕을 준 수모, 잊지 않는다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징계 대사면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대상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양두구육 발언과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철근 전 실장 역시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이유로 내년 7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홍준표 시장은 포고 중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사유인데 이번 결정으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실장은 공천만 받는다면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준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김철근 전 실장도 강서구청장 참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헛다리를 긁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징계도 사면도 마음대로냐면서 징계 자체가 부당한데 무슨 사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희생을 화두로 회의를 열어 3선 이상 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근을 의미하는 이른바 윤핵관들의 서울 출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징계할 땐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이라고 해놓곤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이 모든 게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엔 또 친윤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겨우 19일 만입니다.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사면을 발표하며 당의 화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내 대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땐 국민 눈높이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이 이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혁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한 것도 논란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입니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총선 실무작업 핵심 자리에 친윤 인사가 도로 채워진 것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 간별사에게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끝끝내 기득권을 놓지 못한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란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친윤계 핵심 인사가 또다시 당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혁신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두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된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1년 4월 말 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종성이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얘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뒀을 때입니다. 지난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정근 씨에게 인천 둘은 이성만과 허종식 의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인천에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회의에 나온 사람은 그 둘이니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종성은 임종성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두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를 착수한 뒤 돈을 받은 현직 의원을 특정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금지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으로 사의를 밝혔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석 달 만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파행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논란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실무진에게 떠넘겼습니다. 허위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조직위 사무국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대한 평가도 초기 애로사항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대회 운영이 사실은 거의 정상화됐었습니다. 8월 7일쯤에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무능하다고 질타했고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게 지금부터의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는 준비 못합니까? 의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전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능해! 뭐 국민들이 다 알아! 반말하지 마세요. 김 장관은 지난 8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되레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변인께서 5층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 김 장관은 책임을 진다며 한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는데 오늘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경 주요 지휘부 9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9년에 이르기까지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단 한 명뿐입니다. 유족들은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죄가 없느냐며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탈출 방송을 안 하고도 해경에는 한 것처럼 허위로 교신을 하고 먼저 구조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주요 지휘부 9명도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지휘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구체적인 과실이 증명되진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선장이 허위로 교신한 것과 세월호가 무리하게 짐을 실은 것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재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반발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지만
회경 지휘부한테는 평등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300여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여도 죄가 없으지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현장 지휘를 맡았던 123 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넓은 공터에 덩그러니 건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재개발로 주변이 철거되는 와중에 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다툼을 벌여왔죠. 당초 서울시 평가액은 82억 원이었지만 교회 측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지난해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3년 동안 집회하면 1,000억 원 돈 더 생긴다. 그래서 대법원이 교회 건물 비워주라고 결정해도 계속 버텼죠. 법원이 강제 집행 나설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신도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심지어 쇠파이프를 들고 집행을 막아 세웠습니다. 이들 신도 10여 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화염병이 날아옵니다. 3년 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교회 건물을 비워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법원의 명도 집행을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쇠파이프는 물론이고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3년이 지나 법원은 폭력에 가담한 신도 14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면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본 겁니다. 정광훈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법원에 돌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같이 대항한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항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기 때문에 내 증거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 판사가 두려워해서 일주일 만에 선고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민노총에서 추천한 최우수 판사,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사건에 배당을 딱 시켜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은 해당 판사를 추천한 적도 시상한 적도 없습니다. 판사님, 나 당신 판사님 고발하여 용서 안 할 거야. 재개발조합은 늦게나마 나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회 부지를 아예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독감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또 최근 어린이 감기 환자가 늘면서 시럽 형태의 어린이 해열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해열제를 찾아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에 걸린 아이, 약국을 찾은 엄마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밉니다. 두 종류의 해열제 시럽이 동시에 처방돼야 하는데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가루약으로 대체합니다. 그 시럽은 아예 본지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가루약으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루약 해열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모들도 애를 먹습니다.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는 처방 못 받은 지 꽤 됐고 저도 그걸 주고 여행을 가든지 저희가 생활에서 유치원을 가든지 할 때는 시럽으로 주시는 게 편하긴 하죠. 환절기를 맞아 어린이 독감 환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 처방용 해열제 시럽의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입니다. 약은 없는데 외부에서 오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죠. 최근 한 제약사는 해열제 시럽이 입고됐다는 안내 문자를 약국들에 보내며 주문량이 몰려 품절이 예상되니 미리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약사업계에선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나지 않아 한정된 수량만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건당국은 당장 수급이 불균형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제약사들의 공급량을 늘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매달 초마다 물가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3.8% 올라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비싸졌는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황경숙 씨를 따라 배추와 무, 소금과 새우젓 등 김장 재료를 함께 담아봤습니다. 너무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나와서 들었다 놨다 제가 3번 정도 하다가 꼭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가요. 요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기본 재료만 추렸는데도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정말 무서워요. 작년에 저희가 4인 기준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생각했다면 지금은 35에서 40만 원. 배추 10포기 기준에 기본 재료 8개만 샀는데도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기본적인 게 김치였는데 지금은 금치 같아요, 금치. 해먹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내년에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점을 운영하는 강성묵 씨는 들썩이는 소주, 맥주 값이 걱정입니다.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최대 9% 올리기로 했지만 소비자가를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입니다. 술값을 올리자니 손님들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대로 가자니 저한테 또 부담이 돼서 좀 고민이 있는 상황.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올라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13% 넘게 급등해 2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주요 김장 재료를 시중에 풀기로 했지만 물가가 잡힐진 미지수입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데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어 연말까지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비싼 슈퍼카를 회사 이름으로 산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8천만 원 미만 법인차들은 세상에서 빠지면서 정책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한 건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이 쓰더라도 비싼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살 경우 세금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일부 사업자가 악용해온 겁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번호판은 흰색이나 노란색, 파란색 등인데 연두색이라 법인차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 차량은 아니구나 약간 그런 구분점은 생기지 않을까. 시점은 내년부터인데 대상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입니다. 당초 정부는 경차와 특수목적 차량 등 일부 예외만 두고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걸 고려했지만 대상이 축소된 겁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희석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7,800만 원, 7,500만 원대의 수입차들이 오히려 법인차로 많이 판매되는 역전 현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회사들이 2, 3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는 걸 고려해 기존 고가 법인차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시장에선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인 연말까지 고가 법인 차량 판매가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쳐 10대 여고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빠르게 내려오는 은색 승용차.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리와 잔해가 사방으로 튀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사고 현장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78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붕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기 완전 씻겨 나가보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고생이 앉아있던 버스 승강장은 사고 충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민들의 추모 국화꽃만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술은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 검사도 통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차가 속도가 나가지고 핸들도 못 걷고 부모님 때렸다 주장을 한 거죠. 경찰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전거 사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숨지는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제한 속도 무시하고 빠르게 내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왼쪽에서 나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뒤집힙니다. 두 운전자 모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속력이 빠르다 보면 반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남산공원 둘레길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요. 그런데 길 한쪽에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속력을 좀 줄이지 않고 내려오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제한 속도는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위험 요소의 하나거든요. 간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과속 운전을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울리는 정승처럼 본인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도 자전거도 많은 한강공원은 더 불안합니다. 제 뒤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자전거가 바로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쏙 지나가시더라고요. 다른 항소자 왔잖아요. 속도가 별로 안 나는 거라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에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의 오토바이처럼 지나가던데. 횡단보도에선 자전거가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런 자전거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멈춤이라고 써있고 불도 들어오거든요. 예, 크게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길을 건너오면 이렇게 불이 켜지고 알림음이 들립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서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알림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경고의 의미가 잘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뭐지? 뭔 소리지? 이게 표지판 같은 걸 써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5천 건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잠깐의 질주 물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나에게도 남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불명이 됐던 아영이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영이는 장기 기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후 아영이 부모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디이슈로 보시죠. 벅차오르게 만든 감동을 많이 주셨고요. 사명감이 투철하시는 의사분 같아서 더 마음이 와닿았고 평생 의식 없이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항상 같이 있다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자랑하는 독특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건강 관리에 실패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실패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 관리에 실패를 했고 건강 관리가 망해버린 거예요. 좀 알몸 사진이라 좀 부끄러운데 이게 제 뇌 사진이거든요. 영끌한 주식 투자가 실패하고 뇌 연구를 하다 뇌종양에 걸린 이야기까지 망하거나 실패했던 경험담이 이어집니다. 유쾌하게 풀어내다가도 감정이 격해져 울음이 터집니다. 실패한 경험을 재치 있게 겨루는 망한 과제 자랑대회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실패를 극복한 경험과 교훈도 청중들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버티고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다.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실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실패는 위로다. 실패는 배움이다. 실패는 당연한 거다. JTBC 김민입니다.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날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5.9도, 강릉은 무려 29.1도까지 치솟으며 11월 1일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고요. 따스하다 못해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 때늦은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와 호남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강원도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모레부터 빗줄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지역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주 창원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25도, 대구 부산 24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